안녕하세요. 관계법규 의견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공부 방법이나 출제 경향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 공부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법령에 따른 자격제도로서 의무관리상 공동택을 관리할 수 있는 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확보할 목적으로 1차에 민법이나 시설결혼, 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시고 2차에서는 관계법규와 관리실무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한 2달 정도 뒤에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1차 공부하시면서 2차 관계법규나 관리실무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 우리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주택관리사와 관련되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수양을 관계법규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장은 관리체 책임자로서 공동택단지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공동택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법령과 그리고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관계법규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제 경향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 범위를 함께 살펴주시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 공동주택은 다양한 법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게 건축법입니다. 여기 건축법은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 건축 당시에 먼지나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죠. 그런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법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정으로서 우리 시험에서는 8문항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객관식을 5문제, 주관식을 3문항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주택법령입니다. 여기 주택법은 건축법은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법령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이 주택법은 주택 건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분류는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절차를 주택법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개발업자가 25세대의 빌라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법령에 따라 만들 수 있지만 그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은 집단적인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안들을 현재 다루고 건설한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공급에 관한 과정과 그리고 그 공동택 단지에 존재하는 공용 부분인 계단, 복도,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주택법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14문항이 출제되고 주관식은 객관식은 9문제 정도 출제하며 주관식을 5문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과 주택법은 공동택 건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에 해당되게 되고 우리 시험에 22문항이 여기에서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출제되게 되는 40문제 중에 22문제가 여기에서 출제되게 된다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관련 내용들을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주택단지가 순수하게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 임대주택법이라 표현되던 것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그 법률 내용을 현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쪽은 임대주택과 관련되어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제외한 개인이 또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안들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임대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 시험에서는 내문항 출제했는데, 여기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러한 출제 겨냥을 반영하여 객관식 세 문제, 주관식 한 문제를 이 법령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좀 전에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내용들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사안들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나갑니다. 최근에 뉴스테이라고 하는 국가 정책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공급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사안들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법령이 관계법규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법령에 대해서는 꼭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공동택은 이러한 세 가지 법령 위에 만들어지는 것 외에 가끔 제2화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 건설 공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특별히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비사업의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줄이면 도정법이라 표현합니다. 이 도정법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가 두 문항 출제 중인데, 객관식 문제 하나와 주관식 문제를 하나 각각 출제 중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관한 법령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이 도촉법에 관한 사항은 문제 하나가 출제되고 객관식 문제 하나 출제하는 것이 이쪽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장은 공동택단지의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그 공용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법령으로 이러한 5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는 건물만 건축해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 장비에 해당되는 설비 시설을 확보하게 되는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소방시설법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달에 법령을 개정하여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법률 명칭을 개정하게 되는데, 각각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되고 객관식 문제 하나와 주관식 문제 하나씩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법령은 건축물은 지진 등으로 훼손되기보다는 화재 사건으로 쉽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소방시설, 소방장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입니다. 그리고 고층 건축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그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승강시설 유지관리법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승강법도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항 출제되며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를 출제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 장비는 전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죠. 그래서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문제 출제되는데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동택에 두게 되는 다양한 시설, 장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방시설, 승강시설, 전기 설비에 관한 사안들을 이 네 가지 법령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시는 게 건물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시설법은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시설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도로, 교량, 터널, 그리고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사건 이후에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특법이라는 제도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 중에 특별히 16층 이상의 공동택이라면 저 시특법에 의한 적용 대상으로 주택법령의 관리 외 시특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특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시험 범위에서 함께 보는데, 얘도 시험 문제는 두 문제 출제하고 객관식과 주관식 각각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시는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가 출제되는데, 여기 집합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소유권에 대한 특례 개념으로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소유권과 관련되어서는 일물 일권주의에 따라 물건 하나에는 소유권이 하나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건물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하나 돼야 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따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건물 중에 일부를 독립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구분 소유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법에서는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아파트에 해당되는 공동택과 층마다 또는 코너마다 분양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있다고 하면 모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집합 건축물로서, 이러한 집합 건축물에는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 존재하고, 그러한 구분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이 집합건물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에서 다루게 되는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객관식 문제 하나 출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개의 건물관리, 공동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규정들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특별히 건축법, 주택법에 관한 사항에서는 많은 문제가 집중되지만 그 밖의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꼼꼼히 정리해 나가시고, 조금 지엽적이고 좀 난해한 부분이랄지라도 꼼꼼히 정리해 나가시고,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부분과 최근 개정된 사항들 위주로 점검해 나가신다고 하면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하위 법령 자체에 있어서는 각각 주요 전문 자격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사나 승강기사, 소방기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 제도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사이지 전기기사 자격증은 아니죠. 그래서 공동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그리고 최근 개정된 내용들,
시험에 반복 출제되게 되는 주요 사안에 관한 사안들을 하위 법령에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고, 꼼꼼히 우리가 챙겨 나가실 것은 건축법과 주택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에 거론하고 나중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놓습니다. 반면에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꼼꼼히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숙제에 나가시면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 실제 주택법령은 관계법규에서는 14문항 출제하고 있지만 관리실무에서는 16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에 관한 사항이 실무 법규 80문제 중에 거의 3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 주택법령에 관한 사안들을 꼼꼼히 정리해 나가시는 게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합격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방법,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주변 분들에게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부 방법을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그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과목에 해당되는 민법, 법대에 들어갔어야만 공부할 수 있는 시험 과목입니다. 그리고 시설개론은 건물 건축할 때 필요로 하는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건축학과 등의 공대에 입학한 때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계라고 하면 원가회계나 재무회계,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경상대 경영학과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과 관련되어서는 세 개 분야에 걸친 폭넓은 재능이 있을 때 수월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천재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몇몇 전략 과목 하나 잡아놓고 그 전략 과목에 따라 많은 점수를 얻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를 받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 경험상 회계나 또는 시설개론 또는 민법 등에 관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과목 하나를 전략 과목 삼고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 과목에 있어서는 그 개별 과목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각 과목 강사님들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 과목대로 공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2차 과목은 관리실무와 관계법규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과목에서 40점 나오고 다른 과목에서 80 나오게 된다고 하면 딱 평균하면 60점이 되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과목이 100점 나오고 하나의 과목이 20점 나온다고 하면 과락 때문에 평균 60점이지만 과락 때문에 합격할 수 없죠. 그래서 저 2차 과목에서는 만점이 80점입니다. 80 이상 받더라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빌려줄 데 없거든요. 반면에 1차 과목에서도 평균 60이면 합격할 수 있지만 한 개 전략 과목으로서 80점 이상 나오고 나머지 과목을 최소 40점씩 80 이상 나오시고 나머지 과목을 각각 50점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180점으로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주요 전략 과목 하나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기본 이상을 해 나가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내가 재능이 있어 두 개 과목에 좋은 점수 나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과목은 과락만 면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죠. 반면에 2차는 80이 만점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사안들, 그러한 내용들을 반복해 공부하시고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잘 안 나오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중에 강조하는 부분들, 그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갑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던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지엽적인 문제로 분류해서 그냥 버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부에 나가게 된다면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많이 들어주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와 관련되어 많이 보고 많이 들어주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생소한 용어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첫 번째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건 2차 시험이건 다양한 새로운 학문에 관한 내용을 접하셨다라고 하면 생소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분명 국어로 적혀져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외교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많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수업 시간 내용들을 집중해서 들어주심으로써 그 용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듣기를 2회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의 경우에는 시험에 임박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듣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숙지한 상태에서 각 강의마다 진도 나간 것을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읽기는 다독이란 말과 정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학문할 때는 정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 내용에서 기본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캐치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시험에 합격하는 때는 정독보다는 다독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내가 1페이지부터 만약 10페이지까지 진도 나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 한 보도씩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강의가 20페이지까지 진도 나갔다고 하면 그때는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읽고 지나갑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앞부분에 회독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저 앞부분의 회독수가 늘면 늘수록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문체계는 독일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사실 학문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독일식인 때는 총칙제도라는 것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칙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학문과 관련된 주요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주요 쟁점을 모아 정리해 놓은 것을 총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민법에 관한 사안들 공부하다 보면 저 민법이 크게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물권, 채권, 친족 상속과 관련되어 그 내용을 A, B, A, C, A, D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쭉 열거하게 된다고 하면 6개 부분으로 구성돼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이 100페이지를 차지한다고 하면 아마 600페이지가 물권, 채권, 친족 상승의 기본적인 교재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식을 도입하여 이 총칙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저 세 가지 학문 중에 공통된 사항 A를 추려내고 물권과 관련된 B, 채권과 관련된 C, 친족 상속과 관련된 순수한 D 내용들을 서술하게 된다고 하면 교재 구성량이 600페이지가 아니라 400페이지로 줄어들죠. 그것은 독일인의 합리성에 근거한 교재 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총칙, 세 개의 학문 영역에 걸친 공통점과 주요 특징들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이 물권, 채권, 친족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고 숙지한 상태에서 충분히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을 때 저 총칙을 추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재 편제는 사실 많은 공부를 했던 학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새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학문 구성에 있어서는 난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구성하는 것이 처음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 형태가 다 이렇죠. 독일식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 총칙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보고 그리고 물권, 채권에 관한 사항들 전부 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공부하게 되면 그제서야 A와 B를 연결하여 총칙의 물권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A와 C를 연결하여 채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공부하고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복해 보심으로써 다시 교재 내용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오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진도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 신문 보듯이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다시 20페이지까지 진도 나왔다면 11페이지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책 한 권을 다 혼자 볼 때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여러 번 회독했다고 하면 그 회독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제목만 보더라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캐치한다고 하면 그때는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죠. 심지어 문제를 몇 번 풀어봤는데 저 테마와 관련된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만 보고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알면서도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틀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독 시에 그 테마와 관련된 사항만큼은 꼼꼼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독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강한 부분과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를 통해 또는 이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러한 표시가 2개, 3개 반복되어 있다고 하면 늘상 내가 틀리는 약한 부분이라는 것 알 수 있죠. 만약 그런 부분이 없거나 아예 깨끗한 부분이라고 하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또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내가 맞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만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책 한 권 읽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책을 한번 회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실제 문제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되는지 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통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이나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면 그때는 또다시 기본서에 그 틀린 문제에 대한 페이지와 번호를 각각 표시해 놓으신다고 하면 내가 또다시 복습해 나갔을 때 그 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틀리는지 기본서 보고 다시 한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반복하시게 된다고 하면 분명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동영상을 많이 보고 수업 시간 중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그를 위해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듣고 들었던 내용들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책을 통해 확인해 나가시는데 한번 공부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갔다가 반복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나는 절대 반복 안 해. 나는 절대 복습 안 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은 예습은 필요 없지만 복습만큼은 합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간 만큼 자주 책을 보시고 반복해 확인해 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주실 것은 항상 동영상 강의 많이 듣고 많이 보자. 용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오시고 충분히 이해해서 판단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교과서를 통해 기본서를 통해 읽어주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출제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관계법규는 공동택 공용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건축법과 주택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숙지해 나가려고 노력해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 중에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들도 가끔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우리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 나감으로써 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셔야 되고요. 그 밖에 민간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도정법이나 도처법 등의 각종 하위법에 있어서는 법률 내용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문제 하나, 두 문항 정도만 출제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시험에 강조되었던 사안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강조했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마음먹으셨다고 하면 그런 마음 시험 볼 때까지 꼭 유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결심한 것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꾸준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게 필요한 듯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